한국사라는 과목인데요. 뭐 무슨 내용인지는 다 아시죠? 이게 뭐 중고등학교 다니실 때도 이미 공부를 해보셔가지고 이 과목이 무슨 과목인지는 아실 거예요. 이 과목이 뭔지는 아실 거고 아침부터 그죠? 그래서 한국사 여기 있어요. 감사해요. 한국사라는 과목이고 지금 저희가 이제 공부해야 되는 한국사는 총 8개 단원으로 되어 있어요. 단원이 8개로 되어 있는데 제일 먼저 뭐가 나오느냐면 선사시대라는 게 나와요. 이게 오늘 이제 우리가 공부할 건데 여기가 뭐냐면 이제 구석기, 신석기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구석기, 신석기 이런 얘기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여기서 이제 그 구석기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또는 뭐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뭐 이런 얘기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선사시대가 끝나면 고대시대가 돼요. 여기가 어디냐면 삼국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통일신라하고 발해가 있었던 시대를 우리가 남북국 시대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통일신라 발해까지를 여기서 배워요. 여기서 배우시는 거고 요게 끝나면 고려시대가 나와요. 고려시대를 저희가 중세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세시대 배우시는 거고 그 다음이 조선이죠. 그래서 조선은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를 따로 구분해서 배워요.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나라가 워낙 많아요, 양이. 그래서 조선 전기하고 조선 후기를 따로 배우시는데 보통 이걸 구분하는 게 임진왜란이에요. 그래서 임진왜란 앞을 조선 전기, 임진왜란 뒤를 조선 후기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이 조선 전기를 다르게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근세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그 뒤를 조선 후기 또는 근대사회의 태동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여러분이 갖고 계신 1권이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부터 어디까지냐면 구석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조선의 25대 임금인 철종 때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고종하고 순종은 이 파트에 포함되지 않아요. 이 파트에 포함되지 않고 보통 여기까지를 저희가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까지를 전근대사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전근대사가 되고 요거 끝나고 나면 그 뒤에 흥선대원군 나와요. 고종부터가 되는데 여기부터 흥선대원군 시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로 넘어가기 전까지 요 시기를 근대사회의 전개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일제강점기, 그러니까 일본의 식민지 기간이 있을 거고 1945년 해방돼서 지금까지를 현대라고 불러요. 그러면 여기가 근현대사가 되는 거예요. 요 세 파트를 근현대사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갖고 계신 책으로 본다면 1권까지가 여기 있는 조선 전기까지예요. 1권까지가. 2권이 여기부터거든요. 여기부터인데 보통 저희가 이제 나눌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근대사, 근현대사 이렇게 나눠요. 여기서 몇 문제 나온다 이런 게 딱 정해져 있진 않아요. 정해져 있진 않은데 보통의 경우라면 보통 여기가 한 12문제 정도 나와요. 그럼 여기가 한 8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요게 기본이고 뭐 해마다 요게 한두 문제씩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근대사가 13문제가 나오면 저기에 있는 조선 근현대사 파트가 7문제가 나오는 거고 저기가 11문제 나오면 여기가 9문제 나오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몇 문제가 나온다는 게 딱 뭐 규정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대략적으로 보면 한 12개하고 8개 정도가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정도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안 나오는 단어는 없어요. 한 문제 이상은 반드시 나와요. 한 문제 이상은 반드시 나오고 어디서 뭐가 나올지는 사실 뭐 예측이 불가능하죠. 내는 사람이 그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안 나오는 단어는 없어요. 그러니까 한 문제 이상은 반드시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각 파트별로 뭘 배우시냐면 각 파트별로 들어가시면 제일 먼저 배우시는 게 정치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각 사회의 정치 구조, 그죠? 근데 뭐 앞에 보시는 선사시대 이런 데는 정치 얘기가 없고요. 정치에 대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는 건 고대사회부터예요. 요게 제일 많이 나와요. 주제별로 봤을 때는 정치 파트가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이 경제사가 나와요. 여기서는 뭘 배우시는 거냐면 이 시대 사람들이 어떤 경제적 활동을 하고 살았는지 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사 파트에 대한 이야기를 배우시고 그 다음에 사회사 배우세요. 당시 사회 구조는 어땠는지 또는 뭐 당시에 사회 계층 구조는 어땠는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시는 경제사나 사회사는 앞에 있는 정치사의 내용과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정치사를 잘 해놓으면 여기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새로 추가되는 내용이 별로 없다고 보셔도 괜찮아요. 뭐 전혀 없는 건 아닌데 일부 새로운 내용이 추가가 되긴 합니다만 이게 무슨 뭐 저희가 막 되게 어려워하고 막 그럴 만한 주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정치사 잘 해놓으시면 괜찮은데 마지막 파트가 문화사 파트예요. 정치사 다음으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게 이 문화사거든요. 근데 이게 공부할 땐 우리가 공부할 땐 여기가 제일 힘들어요. 그러니까 요 파트는 뭐 배우시는 거냐면 뭐 책 이름 외우고 그 당시에 유명한 그림 이름 외우고 도자기 이름 외우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그냥 뭐 단순한 암기가 필요한 파트가 되는 거고 단순 암기 파트다 보니까 공부하는 학생들 입장에선 저 파트를 제일 어려워해요. 외울 게 좀 많아요. 외울 게 좀 많아서 좀 어렵다라고 학생들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그렇게 4개 주제로 되어 있는 거예요. 4개 주제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요. 한국사는 뭐 앞에서 이미 중고등학교 다니실 때도 이미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이 과목이 어떤 과목인지는 아세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시험범위라는 것 자체가 원래 공무원 시험이라는 시험에는 시험 범위가 없는 거예요. 시험 범위가 없는데 우리가 보통 대략적으로 많이 나오는 중요한 역사적인 사실들이 있으니까 그 중요한 걸 중심으로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보통 보면 저게 한 김대중 대통령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까지는 아직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저희가 역사적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시험 문제에 좀 안 나온다라고 보시고 보통 한 김대중 대통령 정도까지가 시험범위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걸 공부하시는 거예요. 요걸 공부하시는 거고 한국사가 그렇게 어려운 과목은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는데 나중에 공부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9급 시험을 기준으로 하면 5과목을 공부하시잖아요. 국어, 영어, 한국사가 공통 과목이고 뭐 전공 과목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선택 과목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다른 과목 5개랑 다 비교해 보면 한국사가 그렇게 어려운 과목은 아니거든요. 근데 다만 한국사가 어려운 이유가 있긴 있어요. 뭐가 어렵냐면 공부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부담을 갖고 있는 게 한국사를 다 외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 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다른 과목보다 이게 특별히 외울 게 많은 과목은 아니에요. 뭔 말이냐면 영어 공부하시지만 영어만큼 외울 게 많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영어는 단어도 외우셔야 되잖아요. 단어 외우셔가지고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갖고 계신 한국사 책은 그럴 건 없거든요. 한글로 쓰여 있고 그냥 읽으면 다 알아요. 읽으면 다 아니까 이게 영어만큼 외울 게 많은 과목은 아니에요. 근데 다만 이걸 어려워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잘 까먹어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 머릿속에서 외운 게 날아가는 속도가 빨라요. 이게 까먹는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공부하실 때 좀 어렵다고 느끼시는 거예요. 근데 대체적으로 한국사들은 학생들이 잘하는 과목이에요. 이게 잘하는 과목이고 나중에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다른 과목에 비해서 쉬워요. 과목 자체가. 그래서 다른 과목에 비해서 좀 쉽고 재밌다 보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도 잘하는 과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도 잘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합격하는 친구들의 한국사 점수를 보면 대충 비슷해요. 대충 비슷하니까 이거 한국사라는 과목을 못하고 다른 과목을 잘해서 점수를 채우겠다는 사실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요거는 기본적인 과목이니까 기본적으로 쉽게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한국사를 잘 하시려면 한국사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셔야 돼요. 아 이거 어떻게 외우지? 아 나 이거 학교 다닐 때 열나 싫었는데 나 이거 싫어가지고 이과 갔는데 뭐 이런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사 자체를 싫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사를 싫어하면요. 이게 과목을 싫어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거 싫은데 억지로 외우잖아요. 그럼 머릿속에서 빨리빨리 지워버려요. 여러분의 머리가 인간이 살아야 되잖아요. 인간이 살아야 되니까 머릿속에서 여러분들의 지식을 빨리빨리 지우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좀 너무 싫어하지 마세요. 싫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다 한국사 좋아하세요. 그죠? 사극 영화 이런 거 보시잖아요. 그죠? 그거 보시면서 재밌어 하시잖아요. 그죠? 명량이라는 거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다 아시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이겨요. 그죠? 그거 모르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어요. 다 아는데도 사람들이 보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한국사를 그렇게 싫어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사에 대해서 너무 많은 부담감을 갖지 마세요. 너무 많은 부담감을 갖지 마시고 수업해 보시면 아는데 제가 뭐 이렇게 막 빡세게 막 열심히 하세요. 막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해보시면 아는데 요거 할만해요. 이거 재밌어요. 할만하고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하시는데 별 지정은 없으실 거고 다만 이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일단 공부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게 뭘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내년 4월 기준으로 하면 지금 이제 한 8개월 남은 건가요? 8개월 동안 공부하실 건데 4월 기준으로 하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뭘 것 같으세요? 공부할 때.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역시 마음가짐이죠. 그죠? 지금은 뭐 빨리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되게 시간 아깝다고 느끼실걸요? 야씨 빨리 닥치고 진도나 나가라. 나는 공부를 할 테다. 공부할 준비가 돼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좀 지나면 어떻게 되게요? 아, 왜 이렇게 진도 빨라? 그만하지? 뭐 이런 생각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갖고 계신 마음을 그대로 잘만 유지해 주시면 돼요. 그것만 잘 유지하시고 수업적인 면에서는 출석 잘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우리가 이제 학원을 선택하실 때 아마 두 가지를 놓고 고민을 하세요. 뭐냐면 인강으로 들을까? 실강으로 들을까? 그러니까 인강이 주는 장점이 있어요. 일단 인강의 장점이 뭐냐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죠. 그죠? 내가 좀 공부가 잘 될 땐 많이 들을 수도 있고 공부가 잘 안 될 때는 조금만 들을 수도 있고 시간을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어쨌든 아침에 여기 학원에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체력적으로 힘드신 것도 사실이잖아요. 아침에 붐비는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셔야 되는데 인강은 그런 게 없죠. 그리고 가격도 아마 인강이 더 쌀 거예요. 근데 인강을 굳이 안 하고 실강을 선택하신 이유는 실강을 듣는 게 뭔가 더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신 거잖아요. 그죠? 실강을 듣는 게 더 메리트라고 생각을 하시고 실강을 신청했는데 몇 주 지나면 실강 신청해놓고 인강을 들어요. 안 오는 거죠. 아씨 오늘 진도 못 나갔는데 아 그냥 인강 들을까? 이렇게 살다 보면 이제 친구들한테 연락도 오고 그러실 거예요. 친구가 전화해서 얘기하죠. 뭐 하냐? 얼굴 한번 보자. 그럼 뭐라고 얘기하세요? 미안해. 나 공부해. 나 이제 요즘 너랑 못 놀아. 너 같은 애랑 안 놀 거야. 뭐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럼 친구가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그래 네가 얼마나 잘 사는지 보자. 그래 다신 연락하지 마라. 너는 내 이름에서 지워버리겠다. 뭐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나간단 말이죠. 나가서 친구랑 놀아요. 친구랑 뭐하고 노시겠어요? 남자분들은 여학생분들은 뭐 하는지 저 잘 모르겠는데 남학생분들은 다 똑같잖아요. 친구 만나면 뭐 하세요? 술 마시겠지 뭐. 그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날 학원 오기 힘들어요. 아침에 못 일어나실 테니까. 그럼 인강으로 봐야지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인강으로 보는 게 쉽지 않아요. 인강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인강이 보통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4시간 동안 화면을 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저희가 일주일 빠지면 8시간을 보셔야 돼요. 8시간을 보셔야 되는데 아시죠? 8시간 동안 배경은 칠판이에요. 변하는 게 없어요. 등장인물은 저밖에 없어요. 8시간 저를 계속 쳐다보고 있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실 거 아니에요. 그죠? 장동건 얼굴도 8시간 보긴 힘들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일단 출근 잘 하셔야 돼요. 출근 잘 하셔야 되고 빼먹지 마세요. 그죠? 한 번쯤 빼먹었다고 아 그럼 다음 주에 가지 이러지 마시고 늦더라도 꼭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굳이 실강을 선택해 놓고 인강으로 스스로 전환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학원에 꼬박꼬박 오셔야 되고 그래서 출석 잘 하시고 또 하나는 복습 잘 하셔야 돼요. 예습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앞에 강의를 저희가 촬영을 해 놓은 게 있어 가지고 그 강의를 미리 보고 오시면 좋겠습니다만 뭐 시간이 없으면 못 보실 수도 있어요. 전 개인적으로 예습이 그렇게 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예습은 뭐 그렇게 열심히 하시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복습은 잘 하셔야 돼요. 어차피 우리가 이걸 그 일주일에 2번 보는데 저희가 이걸 수요일까지 하고 나면 여러분이 월요일날 오실 때까지 목금토일을 놓으세요. 4일 동안을. 그럼 4일 동안 한국사 안 보잖아요. 그럼 다 까먹어요 이거. 그래서 예습은 그렇다 치시는데 복습은 꼬박꼬박 잘 하셔야 돼요. 복습은. 안 그러면 자꾸 잊어버리실 거예요. 그리고 이거 잘하는 건 딴 거 없어요. 모든 과목이 다 똑같은데 한 번에 되진 않아요. 자꾸 반복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오시기 전에 이미 합격수기 읽어보실 거예요. 뭐 같은 준비하시는 직렬에 합격생들의 합격수기를 읽어보셨을 텐데 거기 보시면 뭐 애들이 뭐 3회독을 했네, 5회독을 했네 막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게 몇 번을 하는 게 정답이란 건 없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몇 번이 정답인 건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한 번에는 안 돼요. 한 번에는 안 되니까 자꾸 반복하세요. 그러니까 자꾸 반복하시고 복습하시고 그래서 계속 외워 들어가는 게 공부하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당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수업 떼먹지 말자. 그 다음에 그 복습 잘하자. 요 2가지만 잘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시간에 제가 이건 외우세요. 이건 중요해요. 이건 안 중요하니까 그냥 보고 넘어가세요. 이런 얘기 해드릴 거예요.
그런 얘기 해드릴 테니까 그런 거 보시면서 그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걸 잘 좀 정리하시면 돼요. 기본반이기 때문에 이게 기본 이론반이기 때문에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모든 것들을 100%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근데 이 기본반에서 보통 한 8, 90% 정도까지 다루게 되거든요. 한 8, 90% 다루게 되고 뒤에 요거 끝나면 문제풀이반 이런 거 하시면서 좀 더 심화적인 내용이나 조금 더 어려운 내용들도 다루세요. 그럼 이제 거기까지 끝나고 나시면 시험을 보러 가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기본적인 한국사의 내용들을 배워 가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두 가지만 당부드렸어요. 수업 빼먹지 말자, 복습 잘하자. 복습 잘하자. 요 두 가지만 잘 지켜주시고 일단은 버티시는 거예요. 학원 나오기 싫은 거고 중간에 도망가고 싶은 날도 있을 거예요. 수업 듣다가 한 2시간쯤 듣다가 집에 가야겠다. 못 알아듣겠다. 도망가고 싶은 날도 있으실 거예요. 그걸 버티시는 거예요. 어차피 다 똑같아요. 다 주어진 시간은 똑같고 다 한국사가 재미없어요. 다들 재미없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이거 막 재밌어 죽겠다 이런 학생이 어디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다 버티는 건데 옆에 친구가 버티면 나도 버틴다고 생각하세요. 아시겠죠? 어쨌든 좋든 싫든 우리는 4월에 시험을 보러 가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서로 버티셔야 돼요. 아시겠죠? 뭐 이렇게 진지하게 앉아 계세요? 말은 하실 줄 알죠? 대답이라는 걸 해봐요. 대답이라는 걸. 그죠? 뭐 이렇게 멀뚱멀뚱 쳐다보고 그렇게 힘주고 계시면 너무 빨리 지친다니까요.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하시고 옛날에 제가 수업 시간에 이거 오리엔테이션 이런 거 하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편하게 하라고. 누워서 들으셔도 돼요. 세상에서 제일 편한 자세로 들으세요. 여기 막 복도에 누워서 들어요. 막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수업을 하는데 학원에서 수업을 하는데 어떤 학생이 정말 반쯤 누워 듣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물어봤어요. 야, 넌 왜 수업 태도가 이따위야? 왜 누워서 들어? 그랬더니 그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선생님이 누워서 들어도 된다면서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넌 누워서 들어.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시겠죠? 그래서 그다음부터 누워 들으라는 얘기는 안 해요. 눕지 마세요. 눕지 마시고 누워서 듣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너무 진지하게 듣지 않으셔도 돼요. 해보시면 아시는데 이거 재밌다니까요. 전 개인적으로 한국사가 제일 재밌어요. 한국사가 제일 재밌고 영어는 일단 못 알아듣겠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영어는 대충 그래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라는 걸 그래도 한 10%쯤은 알아들어요. 근데 아마 지금 하고 계신 분들 중에 제일 많은 직렬이 아마 토목직이실 텐데 오늘 전공 과목도 개강을 하더라고요. 역학하고 뭐 이런 거 하시잖아요. 가끔 수업 끝나고 이렇게 칠판에 쓰여 있는 역학 선생님이 수업하고 이렇게 나간 칠판을 보는 기회가 있는데 보면 제가 보기엔 외계어예요.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런 것도 하시는데 역학이나 이런 거에 비하면 이건 뭐 껌이죠, 뭐 이건. 그죠? 대답. 그죠? 이게 첫날에 어색하시죠? 이게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게 맞으려면 수업 스타일이나 이게 맞으려면 제가 어떤 스타일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려면 한 2주 정도 걸려요. 한 2주 정도 걸리면 그때부터 맞게 되는데 처음에는 좀 힘드실 거예요. 이제 낯설시고 아직은. 그죠? 근데 뭐 낯설다고 다 큰 성인이신데 낯설긴 뭘 낯설어요. 다 적응하시는 거지. 그죠? 빨리 맞춰봐요. 빨리 맞추고 그 다음에 제가 감기에 걸렸어요. 그래서 원래 첫날 오늘 개강날이라 컨디션 좋은 상태로 와야 되는데 감기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되게 듣기 싫어요. 근데 그러려니 하세요. 요 감기 나면 괜찮아져요. 감기 나면 별 차이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좀 괜찮아지는 거고 수업은 이제 저희가 월요일하고 수요일날 하는데 아마 한 2번 정도 보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말에 여러분한테 나오시라고 얘기할 거예요. 한 2번 정도 될 거예요. 저번 달에 하신 분들은 3번 정도 제가 불러냈는데 이번 달에는 9주라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제 생각에 1번이나 2번 정도 보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말에 일요일날 보통 보강을 하거든요. 주중에는 여러분들도 수업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일요일날쯤 한 2번 정도 2달 코스 끝나기 전에 한 2번 정도 보강이 있을 거예요. 사전에 제가 공지해 드릴 거예요. 몇 월 며칠에 보강합시다 이런 얘기 할 거니까 뭐 진도가 잘 나가면 그죠? 보강이 안 할 수도 있는데 아마 제가 보기엔 보강을 할 거예요. 보강을 할 건데 가능하면 좀 많이 안 해볼게요. 이번 달에는 많이 안 해볼게요.
됐죠? 그래서 그렇게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죠? 어려운 결정을 하신 거잖아요, 사실. 사실 매년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학생들이 첫날에 들어오면 알아요. 이걸 하시기 전에 얼마나 많이 고민하셨을지. 이걸 할까 말까. 그리고 제일 불안한 게 하면 이게 될까? 뭐 된다는 보장만 있으면 누구나 하겠죠. 근데 하면 될까? 괜히 쓸데없이 1년 날리는 거 아닌가? 내가 쓸데없이 시간만 낭비하는 게 아닌가? 이게 수험생한테 가장 큰 고민이에요. 시험 전까지 계속 이 생각이 여러분을 괴롭힐 거예요. 내가 이걸 잘 선택한 건가? 내가 이게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내가 쓸데없는 짓 선택한 게 아닌가? 중간에도 그만둘까? 뭐 이런 생각이 계속 여러분 머리를 괴롭힐 거예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스타트를 끊으신 거예요. 하기로 마음을 먹으신 거고, 그래서 지금 스타트를 끊으셨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잘 따라오세요. 잘 따라오시면 충분히 되실 수 있어요. 충분히 되실 수 있고, 뭐 실제로 합격한 친구들 보면 매년 합격하는 친구들의 공통적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꾸준한 친구들이 합격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빨리 스피드를 올리신다고 해서 이게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꾸준히 시험 전날까지 꾸준히 공부하는 친구들이 빼먹지 않고 열심히 하고, 이런 친구들이 꼭 매년 보면 합격을 하더라고요. 뭐 이거는 뭐 변하지 않는 사실이니까 시험 보시기 전까지 꾸준히, 그러니까 불안한 감정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불안한 감정이 드는 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그 불안한 감정에 잡혀가지고 공부를 못 하시는 우를 범하지 마시고 그냥 꾸준히 내 페이스대로 해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면 누구나 4월달 또는 6월달쯤에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고 계신 직렬에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마세요. 이게 불안하실 거예요. 이제 지금은 다 낯서니까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한 2, 3주 정도 지나면 옆에 계신 분들하고 얼굴이 눈에 익어요. 매일 보다 보니까. 그럼 인사하고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이거 잘 돼요? 이거 뭔지 알겠어요? 근데 공부라는 게 왜 어려운 줄 아세요? 옛날에 유행했던 책 제목에 그런 거 있는 거 아시죠? 세상에서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뭐 이런 거. 그거 다 뻥이에요. 공부 안 쉬워요. 공부가 왜 안 쉬운 줄 아시죠?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가 만약에 삽으로 산을 옮긴다고 쳐봐요. 삽으로 산을 옮기면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삽질을 해요. 언제 옮길지 끝이 보이지 않아요. 산을 삽으로 옮겨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걸 같이 동료들하고 하잖아요. 그럼 한참 하다가 내가 힘들어서 옆에 동료를 보면 옆에 애도 힘들어해요. 그럼 내가 위로를 얻어요. 아, 이게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쟤도 힘든 거구나. 그리고 어쨌든 삽질을 하게 되면 산이 옮겨지는 게 눈에 보여요. 그죠? 한 삽이라도 옮기면 이게 요만큼 줄었고 여기에 요만큼 늘었구나라는 게 보이는데, 공부는 안 그래요. 나중에 공부하시다 보면 이제 옆을 쳐다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 빼고 다른 친구들은 다 잘하는 것 같아요. 나 빼고 다른 친구들은 다 잘하는 것 같고 나만 못하는 것 같아요. 나만 못하는 것 같고, 도대체 이놈의 공부가 해도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어. 와, 나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된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봤는데 문제가 다 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좌절한단 말이에요. 아, 이거 해도 안 되나? 근데 원래 이거 공부라는 게 그런 거예요. 뭔 말이냐면, 매년 학생들이 와서 그래요. 아, 저 공부가 안 돼요. 요새 힘들어요. 근데 누구도 제가 요즘 공부 잘해요. 이런 친구 한 명도 못 봤어요. 여태까지. 그러니까 다 힘든 거예요, 다. 근데 여러분들이 옆을 보면서 옆 친구는 잘하는데 나만 힘들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아, 저 친구는 되게 잘하는구나. 그 친구는 여러분을 보면 생각해요. 아, 쟤는 되게 잘하는구나. 그러니까 서로 상대편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아무도 스스로를 잘한다라고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그건 비교하지 마세요. 공부하실 때 제일 나쁜 게 옆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아, 쟤는 저 정도 나가는데 나는 왜 진도가 여기밖에 못 미쳤을까? 이런 거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하시면서 옆 사람하고 비교하시면 안 돼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티가 안 날 거예요. 티가 안 나는데 그렇다고 여러분의 실력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의 실력은 분명히 쌓이고 있어요. 쌓이고 있는데 그걸 여러분이 못 느끼고 있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옆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페이스가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게 공부해 나가시면, 그렇게 4월 때까지 공부하시면 잘 되실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죠? 자, 잘해봐요. 잘해봐요. 좋든 싫든 저하고 2달 동안 공부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잘해드릴게요. 아시겠죠? 그죠? 집안에 우환이 있으신 건 아니죠? 그죠? 자, 6페이지 봐요.
역사의 의미와 역사학습의 목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매달 개강하면요. 그달의 학생들의 분위기를 파악하거든요. 저도. 요번 달 학생들은 분위기가 어떤지. 근데 요번 달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요번 달 되게 힘들 것 같은 게 뭐냐면 지난달 수업 들으셨던 분들은 제가 이 얘기하니까 웃으시는데 요번 달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지금 안 웃거든요. 되게 진지한 표정으로 앉아 있어요. 요번 달 되게 힘들 것 같아요. 되게 힘들 것 같은데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자, 역사의 의미라고 나오는데 시험에 잘 나오는 단어는 아니에요. 여기서는 이제 뭐 배우시는 거냐면 역사라는 게 뭐냐, 그리고 우리가 왜 역사를 배워야 되나, 뭐 이런 걸 얘기하는데 요즘 잘 출제되는 단어는 아니어서 뭐 그렇게 힘줘서 공부하실 필요는 없어요.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에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사실로서의 역사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시간에 대한 관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가 뭐냐라고 정의할 때 사실로서의 역사는 현재 시점에서 바라봤을 때 과거에 벌어진 사실 전체가 역사라고 보는 관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 학원에 오실 때 뭐 타고 오셨어요? 버스 타셨어요? 지하철 타셨어요? 아니면 걸어오시든가 하여튼 오셨죠. 그럼 지금 시점에서 이 사실은 돌릴 수 있어요? 없어요? 돌릴 수 없죠. 이미 지나가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벌어진 사실은 다 역사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에 지하철 9호선을 타고 학원에 왔어요. 지하철 9호선을 타고 학원에 오는데 지금 시점에서 그건 되돌릴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역사라고 보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바라봤을 때 과거에 벌어진 사실 전체가 역사다, 이렇게 보는 관점인데 이건 랑케나 뭐 이런 학자들이 얘기했던 관점이에요. 근데 이거에 대한 반발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과거 사실 전체가 역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아침에 지하철을 타고 와서 학원에 온 게 저희 후세한테 알려줄 만큼 중요한 일일까요? 그렇진 않다는 거죠. 그러면 과거에 벌어진 무수한 일들이 다 역사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감기에 걸렸는데 제가 감기에 걸린 게 100년쯤 후에 우리 후손들이 배워야 할 만큼 중요한 역사적 사실일까요? 왜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제가 중요한 인물이 될 수도 있잖아요. 나중에 대통령 되면 어떡할 거예요? 알아요. 알겠어요. 근데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솔직히 감기에 걸린 게 우리 후손들이 알아야 될 중요한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만약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감기에 걸려서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를 만나기로 했는데 갑자기 감기 몸살이 심해진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를 공항에다 1시간 동안 세워놨어요. 이건 후세들이 배울까요? 안 배울까요? 배운다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과거에 벌어진 사실 전체가 다 역사는 아니고 과거 사실 중에서 역사가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과거, 이걸 저희가 기록으로서의 역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기록으로서의 역사라는 이야기는 과거에 벌어진 모든 사실 중에서 기록되어진 과거를 뜻해요. 그러니까 과거에 벌어졌다고 다 역사는 아니고 거기서 지금 우리가 후손들에게 알릴 만큼 중요한 역사적 관점을 갖고 있는데 그 기록되어진 과거가 역사라는 거예요. 크로체 같은 학자들이 대표적인데 이름을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사실로서의 역사는 과거 사실 전체를 역사라고 보는구나.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그 사실 중에서 기록되어진 과거를 뜻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역사를 기록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게요? 이 사람들을 우리가 역사가라고 불러요. 그러면 과거에 되게 무수하게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 역사가들이 뭐가 중요하고 뭐가 안 중요하다는 건 누구의 판단이에요? 역사가의 판단이죠.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사실로서의 역사는 과거 사실 전체가 역사니까 이건 객관주의 역사학이라고 불러요. 여기엔 역사가의 주관이 개입되지 않아요. 그냥 과거에 벌어진 사실이 다 역사예요. 오늘 제가 아침에 학원에 올 때 지하철 9호선을 타고 온 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죠. 그냥 그런 거예요.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객관주의적 역사관이고 역사가의 가치 판단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걸 가치 중립적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과거에 벌어진 사실 중에서 중요한 것들만 기록으로 남기는 거죠.
뭐가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지 않다는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역사가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역사가가 과거에 벌어져 있는 그 무수하게 많은 사실 중에서 이건 우리 후손들에게 알려야 돼. 이건 우리 후손들이 알 필요 없어. 이건 역사가의 판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주관주의적 입장의 역사학이에요. 역사가의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얘는 가치 개입적이라는 말을 써요. 역사가의 가치 판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사실을 이 역사가가 바라보는 관점이 있어요. 역사가가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걸 사관이라고 불러요. 과거에 무수하게 많은 일들이 벌어질 거고 그 중에서 역사가가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있는데 이걸 사관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예요. 뭔 말이냐면 봐요. 예를 들어서 안중근 의사가 있어요. 안중근 의사께서 1909년에 만주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쏴 죽였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나라 역사가가 이 사실을 기록할 때 안중근이란 인물은 어떻게 기록되는 거예요? 영웅으로 기록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일본의 우익 계열의 역사가들이 안중근 의사를 기록할 땐 뭐라고 기록하겠어요? 테러리스트라고 기록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옛날에 오사마 빈 라덴이라는 애가 9.11 테러를 일으켰어요. 그죠? 비행기를 쌍둥이 빌딩에다 받아버렸잖아요. 미국 애들이 이 사실을 쓰면 뭐라고 쓰겠어요? 뭐 이런 자식이 다 있냐? 이 천하의 나쁜 놈.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탈레반 애들이 쓰면 뭐라고 쓰겠어요? 미 제국주의에 저항한 위대한 영웅. 우리나라 역사가 쓰면 뭐라고 쓰겠어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와는 사실 별 상관 없었던 일. 그러니까 똑같은 과거 사실을 역사가가 어떤 관점에 따라 보느냐에 따라서 이 사실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옛날에 여러분들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한때 막 만나셨던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생각해봐요. 그 남자친구, 여자친구 처음 만난 장소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소개팅에 나가셨어요, 여러분이. 어디서 만날까요? 롯데리아에서 만났다고 쳐. 요즘 소개팅을 롯데리아에서 하는 건 좀 그렇긴 하지만 롯데리아에서 만났는데 여러분의 이상형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랑 사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잘 지내요. 그럼 롯데리아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지나다니면서. 거기가 되게 아름다워 보여요. 롯데리아 여기 좋아. 그렇지? 햄버거는 롯데리아지. 이러면서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얘한테 까였어. 어느 날 더 이상 연락이 안 와요. 카톡은 차단당했어. 자니? 라고 문자 보냈는데 저쪽에서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얘한테 차이게 되면 그 다음부터 롯데리아를 볼 때 어떤 관점이 들겠어요? 이거 폭파시켜버릴까? 이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뭔 말이냐면 롯데리아는 변한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똑같은 장소가 다르게 해석된다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얘는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주관주의적 역사관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이해한다는 이야기는, 역사를 공부한다는 이야기는 역사가들이 남겨놓은 기록을 공부한다는 얘기와 같아요. 이 역사가들이 남겨놓은 기록들을 보통 저희가 뭐라고 부르냐면 사료라고 불러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사료에는 역사가의 가치 판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한다라고 얘기할 때 사실 사실로서의 역사라기보다는 기록으로서의 역사를 공부하는 측면이 훨씬 강해요. 이미 사료에는 역사가가 과거에 벌어진 무수하게 많은 일들 중에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을 기록해놔서 그래요.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어렸을 때 위인전기 읽으셨을 거 아니에요. 위인전기에 보면 출판사별로 위인전기를 구성하고 있는 위인들이 달라요. 뭔 말이냐면 어떤 출판사나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이런 사람들은 안 빠져요. 근데 어떤 출판사에는 문익점이 위인으로 나와요. 어떤 출판사에는 문익점이 위인으로 안 나와요. 어떤 출판사에는 한석봉이 위인으로 들어있어요. 어떤 출판사에는 한석봉이 안 들어있어요. 그건 이 책을 만드는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뭔 말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료를 공부할 때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역사가 쓴 사료를 공부할 때는 이게 전부 맞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겠죠.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관점으로 역사를 썼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거에 대한 비판적 자세를 취해야 돼요. 그죠? 다른 사료와 비교해보고 이 사람이 어떤 사관을 갖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도 비교해보고 그죠? 그래야 올바른 역사인식에 과거 일에 실체에 접근할 수 있을 거란 말이죠.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책 있잖아요. 그죠?
아시다시피 요즘 뉴스에 유명한 그죠?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그 책만 읽으면 아, 역사 인식에 대해서 그 책이 주장하는 인식을 갖게 될 거고, 근데 똑같은 사실을 다양하게 보고 있는 사관들의 책들을 보게 되면 다양한 인식들도 생겨나겠죠.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역사가의 모든 기록들을 다 현실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워요.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럼 제가 얘기하는 게 사실로서의 역사인지 기록으로서의 역사인지 보세요. 자, 1392년 태조 이성계는 조선을 건국했다. 사실이에요? 기록이에요? 사실이에요. 여기에는 역사가의 판단이 없어요. 그냥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봐요. 1392년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했다. 이로써 우리 민족 문화가 융성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건요. 기록이에요. 이건 역사가의 판단이거든요. 조선이 건국돼서 민족 문화가 융성하게 됐는지, 아니면 한반도에 인간이 거주하게 되면서 민족 문화가 융성했는지,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해서 민족 문화가 융성했는지, 사람마다 보는 시각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지만 어떤 사람도 1392년에 이성계에 의해서 조선이 건국됐다는 걸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객관주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게 기록으로서의 사실로서의 역사고, 여기에 역사가의 판단이 들어가게 되면 이게 기록으로서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근데 역사가 중에, 영국의 역사가 중에요, 외교관이자 역사가 중에 E.H. 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E.H. 카라는 사람이 이 역사를 사실로서의 역사와 기록으로서의 역사의 절충을 시도해요. 이걸 절충주의 역사라고 부르는데, E.H. 카가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의 끊임없는 대화다. 이런 말을 해요. 이게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역사는요, 과거의 사실에 기초해야 돼요. 그래서 역사는 과거의 사실에 기초해야 돼요. 사실에 근거하고 있지 않으면 이건 역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영화나 드라마를 역사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사실에 기초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재밌게 본 사극이나 영화가 뭐 있어요? 역사 드라마나 영화 뭐 재밌게 보셨어요? 예를 들면 옛날에 있었던 그 명량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명량? 명량 제일 많이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많이 본 영화인데 보셨죠? 그 명량에 보면 일본군 장수 나오는 유승용이라는 배우가 있어요. 그 유승용이라는 배우가 막 뛰어오다가 화살 쫙 맞고 이순신 장군 역을 맡은 최민식이라는 배우가 목을 확 잘라서 장대에 꽂는 장면 나오거든요. 보신 기억 나세요? 그거 뻥이에요. 실제 기록에는 그렇게 안 나와요. 실제 기록에는 일본군 장수가 죽어서 시체가 바다에 떠다니고 있는데 그걸 누군가가 알아본 거예요. 일본인 애가 저게 장수다. 그래서 죽은 애를 건져가지고 목을 잘라서 장대에 꽂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역사하고 영화의 역사는 다른 거죠. 옛날에 유행했던 드라마 중에 허준이라는 드라마 혹시 아세요? 그 허준이라는 드라마에 보면요, 농담 삼아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허준의 진실은 두 가지예요. 첫째, 허준이 의사다. 둘째, 허준이 남자다. 그걸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허구라고 보셔도 돼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예를 들면 또 유행했던 드라마가 뭐가 있어요? 대장금이라는 드라마 있었어요. 실제로 중종실록에 대장금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대장금이 왕의 병을 고쳤다. 이게 다예요. 대장금에 관한 기록은. 그럼 나머지 이야기들은 우리가 드라마를 봤던 건 다 뭐냐? 그건 전부 다 뻥이에요. 그냥 작가의 상상력. 드라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역사라고 볼 수 없어요. 사실에 기초하지 않으면 이건 역사가 아니에요. 역사가 소설이 아니거든요.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사실 그 드라마 KBS, ETV, MBC, SBS에서 하는 역사 드라마는 거의 그냥 드라마라고 보시면 돼요. 그나마 역사에 가장 정확한 게 뭐냐면 KBS 1채널에서 하는 대하사극이에요. 그게 역사에 가장 정확해요. 그나마 드라마들 사극 중에서. 그래서 대하사극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정확하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모든 역사는 과거 사실에 기초해야 돼요. 과거 사실에. 그러면 현재는 뭐냐면 현재의 관점에서 이 과거 사실을 바라보고 있는 역사가가 있어요. 이 사람은 현재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가가 현재 살고 있는 역사가가 과거 사실을 끊임없이 재해석하고 재구성한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라는 거예요. 뭔 말이냐면 봐요. 제가 옆에다 수업하다가 제가 옆에다 막 쓸 거예요. 요 얘기는 적으란 얘기 아니에요.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반듯반듯 제가 순서 맞춰 적어드리는 건 기억하시라는 거고 제가 옆에다 쓰는 건 그냥 설명하려고 그래요. 자, 1980년에요. 광주에서 비극적 사건이 하나 일어나죠. 1980년 5월 18일 날 있었어요. 그럼 이걸 저희가 5.18 뭐라고 불러요?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불러요. 지금 우리는 이걸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불러요. 자, 만약에 이게 전두환이나 노태우 대통령이 있었을 때 예를 들면 1987년이라고 생각해봐요. 1987년에는 5.18 광주 뭐라고 불렀게요? 5.18 광주 폭동, 5.18 광주 사태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2019년에 지금 우리나 1987년이나 이미 1980년은 지나버린 일이에요. 이미 지나버린 일인데 이게 80년에는 폭동이고 사태였다가 이게 2019년엔 민주화 운동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의 성격이 변하겠어요? 안 변해요. 이건 이미 지나버린 일이잖아요. 80년에 벌어진 사건이니까. 다만 87년에 역사가들은 그 당시 분위기에서 이 사실을 해석할 때 폭동이나 사태라고 해석을 했던 거고 2019년에 지금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역사가들은 이 사실을 해석할 때 민주화 운동이라고 해석한다는 거예요. 과거 사실은 변하지 않았는데 이 과거 사실을 바라보고 있는 역사가가 과거의 사실을 다시 재구성하고 재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E.H. 카의 역사 관점은 사실로서의 역사와 기록으로서의 역사의 절충을 시도했습니다만 사실 뭐에 더 가까운 거예요? 둘 중에 뭐에 더 가까운 것 같으세요? 기록으로서의 역사에 더 가까워요. 기록으로서의 역사에. 역사가의 관점에 바라보는 게 훨씬 더 가까운 측면이 있어요.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역사라는 건 사실로서의 역사와 기록으로서의 역사가 있고 이거의 절충을 시도했던 게 E.H. 카고 우리가 역사를 배운다는 이야기는 사실로서의 역사라기보다는 기록으로서의 역사를 배운다는 게 훨씬 더 가깝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죠? 뭔 말인지. 그 다음에 9페이지에 보면 뭐 감개주의 뭐 이런 거 나오는데 보지 마세요.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사료에 대한 이야기 제가 해드렸죠. 모든 사료는 역사가의 사관이 반영됐기 때문에 사료 자체를 100% 사실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사료 비판이 필요한 거고 그냥 보시면 되고 역사학습의 목적이라는 게 나와요. 우린 역사를 왜 배울까요? 역사를 왜 배울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은 역사를 왜 배우세요? 시험 과목이라서요. 그죠? 시험 과목 아니면 이걸 배우시겠어요? 시험 과목이니까 배우는 거지. 근데 그건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고, 가끔 솔직한 심정을 얘기할 수 없는 거 아시죠? 작년에 면접에 갔던 학생이 이제 합격한 학생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같이 밥을 먹는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면접에 들어갔는데 면접관이 물어보더래요. 공무원 왜 되려고 하냐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미리 그 질문을 준비했대요. 그래서 자기는 뭐 공무원이 돼서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준비한 질문을 했대요. 대답을 했대요. 그랬더니 면접관이 막 웃으면서 얘기하더래요. 아이, 우리끼리인데 솔직히 얘기해보라고. 공무원 왜 되려고 하냐고. 그러니까 순간 당황했대요. 이걸 준비한 대답을 할까? 아니면 원래 자기가 공무원이 되려는 목적을 얘기할까? 우리가 공무원 왜 되려고 하시는 거예요? 누가 물어봐요. 면접 들어가셨는데 면접관이 여러분한테 물어봐요. 공무원 왜 하려고 하냐고. 그럼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뭐 안 잘리고요. 연금도 나오잖아요.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잖아요. 솔직히. 근데 우리가 공무원 왜 되려고 하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조국과 시민에 대한 봉사. 그죠? 그래서 그 친구가 고민했대요. 이걸 솔직히 얘기할까? 아니면 준비된 답변을 할까? 그래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그냥 준비된 답변을 밀어붙였대요. 그냥.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 밥 먹으면서 저랑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만약에 자기가 솔직히 대답했으면 자기 떨어졌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가끔 우리가 솔직하지 않아야 되는 때도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목적은 솔직히 시험 과목이라 그래요. 이게 재미없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죠? 근데 그거는 이제 시험 과목이라는 얘기는 우리 솔직한 심정이고, 우리가 역사를 배운다는 건 과거의 사실을 배우는 거예요. 과거 사실을 배워서 뭐 하려고요? 이 과거 사실을 통해서 현재를 이해하는 거예요. 이 과거가 쌓이면 현재가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의 성격을 결정하거나 여러분의 식성을 결정하는 건 이 과거 사실들이 쌓여져 있는 거죠. 제가요, 한때 피자를 안 먹었어요. 왜 피자를 안 먹었냐면, 한 번은 피자를 먹고 엄청 체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2, 3일을 정말 고생했어요. 그 사건 이후에 피자를 못 먹겠더라고요. 지금은 다시 먹어요. 잘 먹지 뭐. 없어 못 먹죠 뭐. 근데 결국 제가 피자를 안 먹는 상태를 이해하려면, 지금 현재 피자를 안 먹는다는 걸 이해하려면 과거 사실에서 원인을 찾아야 되죠. 제가 과거에 체했으니까 피자를 안 먹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이해해서 이걸 통해서 뭐 하려고요? 미래를 전망하려고요. 뭔 말이냐면, 이게 이제 개인적 차원 말고요. 저의 개인적 차원 말고 국가적 차원으로 보면, 몇 년 전에 겨울에, 한 3년 전쯤에 겨울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촛불 들고 광화문광장에 모인 적이 있었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그때 모였던 사람들이 왜 모였는지 기억나시겠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뭐에 분노했던 거예요? 지금 현재 문제에 분노했던 거예요? 사실 이 대통령이 문제가 생긴 건 아주 오래전 과거부터 쌓여온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화가 났던 거고, 이게 미래로 이 상태가 계속되면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예측할 수 있죠.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역사를 배운다는 건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배운다는 뜻은 아니에요.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전망하겠다는 거죠. 그게 역사학습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아니, 우리 뻔히 알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일본 애들하고 별로 사이 안 좋잖아요. 어떻게든 이게 끝나겠죠. 언젠가는. 그럼 다시 일본과의 관계가 봉합될 건데, 일본과의 관계가 봉합되면 일본과 우리나라가 계속 좋은 상태로 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이거 또 일어나지 않겠어요? 이런 문제? 한 번 정도? 그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돼 왔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사실이 계속 반복되니까 저희가 이걸 통해서 현재를 이해해서 미래를 전망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요, 옛날에 그런 적이 있어요. 옛날에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북한 애들이 연평도에다 대포 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북한 포대에다 대포를 쐈잖아요. 전쟁 나는 거 같잖아요. 서로 상대방 나라에게 대포를 쏘고 있었잖아요. 연평도 포격 사건 있을 때. 근데 그 연평도 포격 사건 있을 때 저는 뭐 하고 있었냐면, 당시 강원도에 놀러를 가고 있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대포를 쏘고 두 나라가 대포를 쏘면서 전쟁 그 직전까지 가는데, 전 지금 북쪽에 있는 강원도로 놀러를 가고 있단 말이에요. 운전을 하고 있다가 휴게소에 들어가서 라면을 먹었어요. 라면을 먹는데 위에 딱 TV에 나와요. 뉴스 속보 그래가지고 연평도에 북한 애들이 대포를 쐈고 우리도 북한에게 대응 사격을 했다. 그걸 보면 전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으세요? 전 놀러를 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휴게소에 들려서 라면을 먹는데 뉴스 속보가 떠요. 북한하고 우리하고 서로 대포를 주고받았대요. 그럼 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쪽으로 피난 가야 될 것 같지 않으세요? 이 전쟁 나면 피난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그거 보면서 라면을 다 먹어요. 라면을 더 먹으면서 생각을 하죠. 다 먹으면서. 아, 왜 또 지랄이야? 그리고 계속 라면 다 먹고 강원도 놀러를 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행동을 선택했던 건 뭐예요? 과거에도 그런 일들이 많았고, 그러니까 그 과거 사실을 바탕으로 지금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저게 확전으로 가진 않을 거야. 전쟁이 나진 않을 거야. 라고 판단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저는 미래를 전망해서 저건 전쟁이 나진 않아 라고 생각을 하니까 계속 강원도 놀러를 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역사를 배운다는 건 단순하게 과거 사실을 배우는 게 아니라, 이 과거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역사의 현재와,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현재와 미래를 전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역사는 현재의 역사고 미래의 역사예요. 현재의 역사고 미래의 역사예요. 과거에 고리타분한 과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게 역사학습의 목적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뭐 삶의 지혜를 배우고 뭐 사고력과 비판력을 배양한다고 돼 있는데, 그냥 그거 하는 얘기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이게 역사학습의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역사서술의 방법이 나오는데 이건 지금 건드리지 마세요. 제가 이거 중간에 나중에 우리가 역사책들을 배울 거예요. 그때 배울 때마다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 테니까 지금은 건드리지 말고 넘어가세요. 되셨죠? 그 다음에 14페이지 한국사와 세계사가 나오는데 요거 우리 잠깐만 쉬었다 하시죠.